대단히 수고 많았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누구랑 얘기하니? 바둑으로 왕의 환심을 산 도림스님. 백제 고구려 오세기. 고구려의 장수왕은 남쪽의 백제 땅이 탐났어요. 그렇지만 백제를 치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백제의 사정을 잘 살펴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하들 중에 용기 있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장수왕은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얼마 후에 궁궐로 웬 스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도림이라 하옵니다. 부디 저를 백제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대의 용기가 훌륭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소. 장수왕은 흐뭇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지요.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어찌 목숨에 연연하겠습니까? 용맹한 신하들도 피하는 일이건만 그대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려. 도림스님은 서둘러 백제의 도성으로 향했어요. 성문에는 백제 군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어요. 멈추시오! 보아하니 백제의 스님 같지 않은데 어디서 오셨소? 난 고구려의 승려인데 큰 죄를 지어 도망쳤소. 고구려로 돌아가면 죽일 게 뻔하다오. 부디 백제에서 살도록 해주시오. 도림스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도성의 문지기는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백제를 다스리던 계로왕은 바둑을 무척 좋아했어요. 바둑판 앞에만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배하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칭찬에 계로왕은 뿌듯했어요. 호호, 이 나라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이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사람과 한판 두고 싶구나. 어느 날 도림스님은 대궐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왕께 바둑 한 수 알려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신하가 놀라 뛰어나왔어요. 스님이 그렇게 바둑을 잘 두단 말이오?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신하는 도림스님과 바둑을 두었어요. 신하는 도림스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도림스님의 바둑 실력은 대단했지요. 신하는 도림스님을 계로왕에게 데려갔어요. 계로왕은 곧바로 도림스님과 바둑을 두었어요. 오, 과연 스님의 실력은 보통이 아니오. 비로소 맞수를 찾은 듯하오. 계로왕은 아주 흡족해 했지요. 그날부터 도림스님은 가장 귀한 손님이 되었어요. 왕과 바둑을 두는 일이 도림스님의 일과였지요. 덕분에 계로왕은 도림스님을 단단히 믿게 되었어요. 도림스님이 왕과 단 둘이 있을 때였어요. 귀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어서 해보. 계로왕은 바둑판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대왕께 큰 은혜를 입어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사옵니까? 허허,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대한테도 좋을 것이오. 그제야 도림스님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백제는 안정되었고 백성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왕의 이름을 높이셔야 할 때입니다. 계로왕은 귀가 솔깃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성곽과 궁궐은 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선왕의 뼈는 들판에 묻혀 있나이다. 이는 대왕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구려. 그대의 말대로 내 위엄을 보여야겠소. 계로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로왕은 곧장 신하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성을 새로 쌓고 궁궐을 다시 지어라. 이때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어요. 지금은 농사철이옵니다.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기가 어렵사옵니다. 허허, 농사야 조금 미루었다가 지으면 될 일이 아니냐. 결국 백성들은 농사일을 접어둔 채 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야 했어요. 농사철에 농사를 안 지으면 뭘 먹고 살지? 화려하고 멋진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백성들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이제야 대왕의 위엄도 한결 높아지는 듯 하옵니다. 도림 스님의 말에 계로왕은 뿌듯했어요. 선왕의 묘소도 다시 손보아야겠다. 한강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긴 둑을 쌓아라.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일해야 했지요. 어느 날 계로왕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승려 도림이 고구려로 도망쳤사옵니다. 도림은 고구려의 첩자였다 하옵니다. 계로왕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도림 스님은 장수왕에게 낱낱이 보고했어요. 때가 왔사옵니다. 백제의 백성들은 지쳐있고 창고도 텅 비었습니다. 장수왕은 즉시 백제를 치기로 했어요. 계로왕은 태자를 불러서 어서 피하라고 했어요.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올렸지요. 계로왕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고구려 군사를 기다렸어요. 곧 장수왕이 거느린 고구려의 3만 군사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했어요. 계로왕은 성문을 열고 나와 당당하게 싸우라. 장수왕이 소리쳤지만 계로왕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고구려 군사들은 성문에 불을 놓았어요. 얼른 피하셔야 하옵니다. 계로왕은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도망쳤어요. 계로왕은 얼마 못 가서 고구려 장수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고구려 장수들을 본 계로왕은 깜짝 놀랐어요. 니놈들은 백제에서 도망친 걸루와 만년이 아니냐? 걸루와 만년은 계로왕의 얼굴에다 침을 3번 뱉고 나서 호통을 쳤어요. 임금이란 자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이름만 높이려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다니. 걸루와 만년은 계로왕의 목을 베었어요. 한성은 결국 고구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바둑으로 왕의 환심을 산 도림스님.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도림스님 이야기는 당시 삼국의 첩보전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도림스님을 백제로 보냈습니다. 백제 도성에 잠입한 도림스님은 백제의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궁궐에 나아가 자신이 바둑을 잘 둔다고 소리쳤습니다. 계로왕이 도림스님과 바둑을 두어보니 그보다 뛰어난 상대는 없을 듯 하였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스님과 바둑 두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계로왕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도림스님은 왕에게 성곽과 궁궐을 수리하고 선왕의 무덤을 단장하며 둑도 쌓아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도림스님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계로왕은 백성들을 징발하여 성을 쌓고 궁궐과 누각, 큰 절 등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백제의 창고는 텅 비어갔고 백성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도림스님은 고구려에 돌아가 백제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이에 장수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계로왕은 도림 스님이 첩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고구려의 장수 걸루의 포로가 되어 아차성 아래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맙니다. 훗날 계로왕의 아들 문주는 웅진을 백제의 새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계로왕은 왜 도림 스님에게 속았을까요? 백제 제21대 계로왕은 한때 고구려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때로는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여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하를 적극 막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를 쉽게 공격할 수 없었지요. 계로왕이 바둑에 빠져들게 된 것도 신라와의 동맹을 지나치게 믿은 데다가 그동안 고구려의 남하를 잘 막아냈다는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욕심과 사치 때문에 도림 스님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계로왕이 좋아하던 바둑. 바둑은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수서에는 백제 사람들은 바둑을 좋아한다는 기록이 있고 무당서에도 고구려 사람들이 다른 놀이들과 함께 바둑을 좋아하였다고 전합니다. 삼국유사에도 신라 제34대 효성왕이 바둑을 매우 즐겼다는 대목이 나올 만큼 신라에서도 바둑을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던 바둑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즐기는 놀이입니다. 남쪽으로 간 문주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로왕의 태자였던 문주왕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이 포위되자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성은 7일 만에 함락되었고 계로왕은 아차산에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문주왕은 한성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 현재 충청남도 공주를 백제의 새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웅진은 성왕이 도읍을 다시 삽입, 충청남도 부여로 옮길 때까지 64년 동안 백제의 도읍이었습니다. 문주왕은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웅진의 토착 세력인 사택시와 연씨, 중앙 귀족인 부여씨와 해씨, 진씨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문주왕은 귀족 세력을 원활하게 통솔하지 못하여 결국 자객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수왕은 왜 첩자를 보냈을까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은 중국 북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겨 남쪽 진출을 꾀하였습니다. 물론 고구려는 백제보다 전력이 강했지만 효율적으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첩자를 보낸 것입니다. 도림 스님은 백제 계로왕이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이도록 부추겨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충성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사기는 엉망이 되었고 계로왕의 목을 벤 걸루와 같은 이탈자까지 생겨났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이 이야기는 백제 계로왕이 바둑 때문에 나라를 망친 내용입니다. 바둑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나라까지 망칠 정도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이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란 규칙을 정해서 승패를 겨루는 것으로 바로 거기에 강한 중독성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실제 삶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게임에서의 승리는 곧 현실에서의 승리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지면 현실에서 실패한 것처럼 좌절감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 때문에 반복적으로 게임에 몰입하게 된답니다. 계루왕처럼 게임에 중독되면 현실에서도 게임만 생각하게 됩니다. 게임은 즐기되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루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고구려가 한강까지 진출했음을 알려주는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강 남쪽까지 진출했음을 알려주는 비석으로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에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는 광개토 대왕릉비를 축소한 것으로 현재 앞면과 좌측면 글자는 알아볼 수 있지만 뒷면과 우측면 글자는 알아보기 힘듭니다. 비문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영토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을 불러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고구려 왕이라는 글자와 대형, 주부, 대사자 등 여슬의 등급이 새겨져 있는 점이 고구려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372년 고구려 불교 전래. 391년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 왕위 오름. 413년 고구려 제20대 장수왕 왕위 오름. 414년 광개토 대왕릉비 세움. 427년 고구려 평양으로 도읍 옮김. 433년 신라 백제 동맹 맺음. 475년 백제 웅진으로 도읍 옮김. 거문고 가불손 소지왕. 신라 고세기. 신라 제21대 소지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사로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궁궐 안에만 있기가 답답하니 바깥 나들이를 가자꾸나.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산으로 갔어요. 이윽고 남산 기슭의 천천정에 다다랐어요. 아, 이 정자는 볼 때마다 참 좋구나. 까까 찍찍찍. 갑자기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 요란하게 울어댔어요. 그러더니 쥐가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을 따라가 보아라. 왕은 깜짝 놀랐지요. 소지왕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쥐가 사람의 말을 하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늘이 내게 전할 뜻이 있는가 보다. 왕은 말을 탄 병사한테 급히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당장 저 까마귀를 뒤쫓도록 해라. 병사는 즉시 말을 타고 달렸어요. 까마귀는 피촌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남산 동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커다란 돼지 2마리가 무섭게 싸우고 있었어요. 병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네. 돼지들이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지? 아차, 까마귀는 어디로 갔지? 그제야 병사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까마귀는 보이지 않았어요. 병사는 당황하여 눈앞이 아득했어요. 숲을 속을 뒤지고 다니며 온 마을을 헤맸어요. 그러나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병사는 연못가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연못 속에서 노인이 나타났어요. 이 편지를 임금님께 꼭 전하도록 해라. 노인은 병사에게 편지를 건네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열어보며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병사는 편지를 들고 급히 말을 달렸어요. 편지를 본 왕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고민을 거듭하던 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2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1사람이 죽는 게 낫겠지. 열지 말도록 하라.
그러자 일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관, 하늘을 보고 점을 치던 관리. 아니옵니다.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 사람은 바로 임금님을 가리키는 것이옵니다. 그 말에 왕은 일단 명령을 거두었어요. 왕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죽어야 한단 말이냐? 일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았어요. 왕은 서둘러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검고 갑을 쏘아라.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궁궐로 돌아온 왕은 한 구석에 세워져 있는 검은고갑을 보았어요. 편지에는 분명 검은고갑을 쏘라고 했겠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봐라, 당장 활을 가지고 오너라. 왕은 검은고갑을 향해 활을 겨누었어요. 활 시위를 당기는 왕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슉! 활은 정확히 검은고갑을 꿰뚫었어요. 으악! 으악! 검은고갑 안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검은고가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당장 저 검은고갑을 열어보아라. 신하들은 서둘러 검은고갑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남녀 한 쌍이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가 화살에 맞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왕은 눈앞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님과 왕을 모시는 궁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면 둘이 죽는다고 한 말의 뜻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소지왕이 검은고갑을 쏜 다음부터 매년 1월의 첫 번째 돼지날과 쥐날, 말날에는 모든 일에 조심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돼지와 쥐, 말은 소지왕을 도와준 동물들이지요. 그리고 1월 보름날에는 까마귀에게 찰밥을 지어 바쳤어요. 이 찰밥이 바로 오늘날의 약식이 되었대요. 소지왕에게 편지를 준 노인이 나타난 연못은 서출지라 불리게 되었어요. 편지가 나온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서출지는 경주 남산 기슭에 있는데 연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검은고갑을 쏜 소지왕. 삼국유사에 따르면 소지왕은 즉위 10년 되던 해에 남산 천천정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때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서 울더니 곧이어 쥐가 사람말로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말을 타고 까마귀를 따라갔습니다. 까마귀가 도착한 곳에는 돼지 2마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구경하던 신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까마귀는 간데없고 연못에서 노인이 나타나 편지를 주었습니다. 신하는 이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쓰인 그 편지를 소지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편지를 열어보니 검은고갑을 쏘아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왕은 궁궐에 돌아와 검은고갑을 활로 쏘았습니다. 소지왕은 그 안에서 못된 음모를 꾸미던 스님과 궁녀를 처형했고 그 뒤 해마다 정월 첫 해일 돼지날, 첫 자일 쥐날, 첫 5일 말날이 되면 모든 일을 삼갔다고 합니다. 또 보름날에는 까마귀에게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까마귀와 쥐가 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까마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자주 등장하는 까마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옛날 어른들은 제사를 지낸 뒤 잿밥과 나물 등을
밖에 놓고 까마귀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동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에도 까마귀가 태양의 화신으로 등장하는데 하루 일을 마친 태양은 까마귀의 모습으로 변해 호수로 날아가 몸을 씻는다고 하지요. 특히 고구려 벽화에는 세발 까마귀가 그려져 있고 일본은 까마귀를 신의 사자로 여겨 사당에 모시기도 합니다. 연호랑 새우녀의 오자도 까마귀를 뜻한답니다. 이 이야기의 까마귀도 소지왕과 신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쥐. 옛날 사람들은 쥐가 미래를 예지한다고 생각했어요. 쥐는 지진과 재난에 민감하여 먼저 대피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쥐가 사라진다면 곧 재난이 일어남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쥐가 미래를 예지하고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검은고는 어떤 악기일까요? 검은고는 6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검은고는 중국 진나라의 7연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로 왕산악이 검은고를 켜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끝없이 연결된 세상. 동물의 이상한 행동.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쫓아도 도망가지 않는 쥐, 유난스럽게 싸워서 시선을 끄는 돼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게 합니다. 곧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상한 행동은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예고를 나타냅니다. 신비한 노인의 역할. 쥐와 까마귀는 병사를 연못으로 이끕니다. 바로 그 연못에서 신비한 노인을 만나지요. 연못을 지키는 이 신령한 노인은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는 늘 선한 자의 편에 서 있던 옛 이야기 속의 산신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노인은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노인이란 늙은 사람이기보다는 지혜로운 어른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으니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 이 이야기는 당시 왕의 신변이 위험했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소지왕은 하늘이 지켜주는 사람임을 과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물들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소지왕은 동물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까마귀에게는 찰밥을 올렸고 다른 동물들과 관계되는 날에는 특별히 몸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소지왕이 나들이 간 경주 남산은 어떤 곳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은 현재까지 발견된 절터만 112곳이며 탑은 61기이고 불상은 80채나 됩니다. 하지만 남산에 불교 문화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반달 돌칼이 발견되었고 고인돌도 있습니다. 또 진평왕 때에 쌓은 남산 신성과 고어성의 흔적도 남아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과 오름, 호석종도 남산에 있습니다. 서출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기슭에 서출지란 연못이 있습니다. 노인이 소지왕의 병사에게 편지를 전해준 곳이라 서출지라고 했답니다. 조선 현종 때 임적이 연못가에 정자를 지어 글도 읽고 경치도 감상했다고 하는데 여름이면 서출지에 연꽃이 피어 연못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답니다. 433년 신라 백제 동맹 맺음. 455년 백제 제21대 계로왕 왕위 오름. 475년 백제 웅진으로 도읍 옮김. 479년
신라 제21대 소지왕 왕위 오름. 491년 고구려 제20대 장수왕 죽음. 494년 부여 멸망. 503년 신라 국호를 신라 왕후를 왕이라 함.